올해로 저는 58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그저 밋밋한 물결 같았어요. 큰 파도도 화려한 물거품도 없이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 숨겨진 깊은 심연이 있었죠. 저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동네 아줌마,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온 여자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의 깊은 이야기가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원래 알뜰살뜰하게 사는 성격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용돈을 모아 통장에 차곡차곡 저금하는 습관이 있었고, 친구들이 명품백을 살 때도 저는 실용적인 가방 하나로 몇 년을 버텼죠. 그런 제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의 느낌,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남편의 외도였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법적 다툼 끝에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다 공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의 나이에 홀로 된 엄마가 되었어요. 대학교 졸업장은 있었지만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생활. 카페 일이 끝나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이어졌죠. 쉬는 날이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했고요. 그렇게 3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애 아빠는 어디 갔니?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성격이 이상해진다더라. 같은 말들이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친구 엄마가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기도 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울고 싶어도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필요한 것들은 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웃음을 보여주려 했죠. 비록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이 있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행복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말도 빨리 배우고 글도 일찍 읽기 시작했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가 남다르게 영리하다고 칭찬하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면 돼. 엄마는 뒤에서 밀어줄게. 그때부터였을까요? 아이의 성공이 제 삶의 목표가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죠. 하지만 교육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과 후 학교, 학원비, 교재비, 다른 아이들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카페 일을 그만두고 급여가 더 나은 사무직으로 옮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입시자료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오르고 눈이 침침해져도 민수의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민수는 더 빛났습니다. 영어와 수학에 특히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이 아이는 꼭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다른 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다 보내주고 싶었어요. 때로는 민수가 엄마,
너무 피곤해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진다며 다독였죠. 그때쯤 저는 더 나은 수입을 위해 보험 설계사로 전향했어요.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수입이 좋다는 말에 용기를 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절당하는 일이 일상이었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민수가 있었어요. 이번 달은 민수 겨울 패딩을 사줘야 해. 다음 달엔 학원비가 더 오른대 생각하면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항상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의대를 목표로 하면서부터 더욱 그랬어요. 비싼 학원, 1대1 과외, 참고서,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험 일을 하고 밤에는 24시간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죠. 민수가 자는 모습을 보는 날보다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가끔 아이 방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때는 나도 좀 쉴 수 있겠지. 대학 입시 준비 기간은 저희 모두에게 전쟁 같았어요. 민수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위해 영양제와 보약을 챙겼죠. 때로는 민수가 스트레스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엄마, 그냥 내버려둬.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같은 말들이 날카롭게 꽂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춘기니까, 입시 스트레스니까 핑계를 만들어 이해하려 했죠. 마침내 수능일이 다가왔고 민수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민수가 원하던 서울의 명문대학 의대에 합격했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온 몸의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구나. 이제 고생은 끝났어. 대학 등록금은 엄청났지만 저에겐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모아온 적금과 새로 받은 대출로 첫 학기를 해결했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보험일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판매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도 민수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대학 2학년 민수가 미국 의대로 편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해외 유학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엄마, 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미국에서 의사가 되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든 적금을 해약했어요. 친척들에게도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알아봤죠. 결국 민수는 미국 유명 의대로 편입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치열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도 없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가끔 너무 지쳐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다시 웃는 얼굴로 나왔어요. 조금만 더 참자. 민수가 의사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처음에 민수는 자주 연락했어요. 미국 생활이 어떤지, 공부는 어떤지 상세히 알려주었죠. 제가 보내는 돈이 부족할 때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시 2달에 한 번, 결국 명절에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명절 영상통화 중에 민수의 방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발의 여성과 찍은 사진이었죠. 물어보니 그의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민수의 진짜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는 학교 근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더군요. 제가 허리 휘게 번 돈으로 말이죠. 그 후로도 돈은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곧 졸업이니 의사가 되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민수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들을 보러 미국에 갔어요. 10년 넘게 번 돈을 아껴 겨우 마련한 비행기 티켓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를 공항에서 픽업한 후 바로 자기 아파트가 아닌 근처 저렴한 모텔에 데려다 주었죠. 엄마,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중에 보자.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가버렸어요. 이틀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했죠. 그제서야 민수는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집이 아닌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사실 내일 여자친구 부모님이 오셔.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 엄마는 아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저를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마 제 옷차림, 제 말투, 제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난 20년 오직 민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나날들. 내 꿈, 내 행복, 내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민수에게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외면뿐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민수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죠. 어떤 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어떤 날은 분노로 가득 차 방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때 민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죠. 그 아이 정말 똑똑했어요.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제자들 이야기, 학교 변화, 그리고 선생님 본인의 이야기까지. 선생님은 최근에 취미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항상 민수를 위한 시간만 있었을 뿐.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허리디스크, 만성 피로, 초기 당뇨 증상까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너무 오래 무시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일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일을 줄여?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 빚은 누가 갚지? 결국 주말 알바를 그만두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5분, 10분, 15분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30분을 걷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단체로 태극권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동네 주민들이 모여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었어요. 한 분이 저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했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태극권 모임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네 주민들의 작은 커뮤니티였죠. 운동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가끔은 작은 소풍도 다녔어요. 그곳에서 저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님도 저처럼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이미 1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래. 처음엔 부모를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날이 와.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새 저는 태극권 모임의 활발한 회원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산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조금 바꿨어요. 무리하게 계약을 따내려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스트레스도 함께 줄었죠. 그리고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생겼어요. 보험 고객 중 한 분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활 재테크 강의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의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20년 넘게 빠듯한 살림을 꾸려온 알뜰 살림의 달인이었죠.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주 1회 2시간씩 동네 주민들에게 알뜰 살림 노하우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첫 강의 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따뜻한 반응에 곧 편안해졌어요. 지난 20년간 터득한 절약 노하우, 재테크 방법,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지만 계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권으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보험 일을, 오후에는 가끔 강의를 하는 생활, 주말에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모임,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민수와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명절에 짧은 메시지가 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잘 가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들뜨지는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래, 보고 싶구나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묵기로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미국에 갔을 때와는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는 가볍게 포옹을 나누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날씨 이야기, 호텔 이야기, 비행기 이야기, 겉돌기만 하는 대화였죠. 그러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병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괜찮아라며 서둘러 아들을 위로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많이 아프게 했어.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의 나는 괜찮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지금은 인턴이라 많이 못 벌지만 전문의가 되면 엄마 빚도 다 갚고 좋은 집도 사드릴게.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돈 벌어서 뭘 해주는 것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해. 제 말에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그의 제안에 기뻐하며 얼른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지난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도요. 민수는 미국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저는 제가 찾은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달라졌네. 더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매달려 사는 엄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민수가 다시 미국으로 떠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삶을 가꿔 나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재테크 강의를 듣던 한 수강생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지역 신문에 알뜰살림 비법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고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는데 중점을 뒀죠.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생생한 절약 비법이라는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샀나 봅니다. 처음에는 월 1회였던 칼럼이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매주로 늘어났죠. 작은 금액이었지만 글을 쓸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칼럼을 쓰면서 저는 한부모 가정 이야기도 자연스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메일로, 나중에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일종의 멘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조모임 지도자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월 2회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혼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의 의미가 더해질 테니까요.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양육비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반항으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어요. 보험 일을 하면서도 강의도 하고 칼럼도 쓰고 자조모임도 이끌었죠.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훨씬 커졌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고 작은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월 1회 정도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 아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가끔은 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한 번은 환자 중에 한국인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동료 의사에게 물어보듯 진지하게요. 그 모습에서 저는 민수가 정말 의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전화로 알려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요. 엄마, 미국 생활이 맞지 않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곧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가 한국에 돌아온 날 공항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던 터라 함께 사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죠. 민수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 다시 엄마 역할에 충실하려다 가끔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민수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을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빚 갚을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빚은 내가 선택해서 진 거야. 네가 갚을 필요 없어. 대신 네가 번 돈으로 네 미래를 준비하렴.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병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에서 주말마다 봉사했죠.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절약하면서 날 키워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제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아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인근에 살며 자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죠. 돌이켜보면 제 삶은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고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를 말이죠. 가끔 동네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아이에게만 매달리지 마. 내 삶도 소중해.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해. 아마 그때의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시작했어요. 가끔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강연도 하고 책도 한 권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삶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삶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가꾸어 온 삶이라고요. 민수는 요즘 자주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늙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행복이 지금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결국 진정한 행복은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 우리. 혼자 시작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여정.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